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어느 은행에서 뭘 설립했는데 서류상 회사를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만들 텐데 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가 가장 좋아요? 정부가 뭘 하면 그나마 좀 나아. 그러니까 정부가 출원하는, 정부가 자본금을 대는 공사 형태로 출범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토부가 자본금 1조, 한국은행에서 자본금 1조를 출원해서 만든 공사야 얘는. 실제상 회사. 그것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또한 여러분 규모가 작은 곳에서 어떤 걸 발행을 하거나 그러면 발행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모두 얘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알려드려요.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발행을 했다고. 자, 구분하시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자,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SPC 서류상 회사가 있다 없다? 자,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방금?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수업에서 우리나라는 SPC가 없고 미국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뭘 할 때?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MBS 발행할 때 우리는 실체상 회사를 통해서 해. 미국은 은행들의 신뢰도도 높고 하니까 SPC를 통해서 설립해. 그러나 우리나라도 금융기관들이 MBS 말고 다른 거 발행할 때 얼마든지 SPC 설립해서 해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잠깐만 격가지로 갔다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요.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 있어.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 그걸 ABS라 그래. 그중에서 주택저당 채권만 기초로 한 건 MBS라 그러고. 다시요. ABS도 있고 MBS도 있어요.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ABS는 뭐냐면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 다 ABS라고 불러. 대출채권, 카드 외상 매출 채권 이런 걸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 싸잡아 다 ABS라 불러. 그중에서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것은 MBS라 불러. 어느 게 넓게요? ABS.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앞으로 할 거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요. ABS가 있고 MBS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우리는 실체상 회사를 통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ABS 같은 걸 발행할 때 우리 금융기관이 ABS 같은 걸 발행할 때 SPC 설립해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우리나라도 금융기관들이 SPC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실체상 회사다, 서류상 회사다? 서류상 회사다. 서류상 회사의 장점은 관리도 편하고 설립도 쉽고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고 이해가셨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주로 많이 애용한다. 그러나 실체상 회사에 비해서 신뢰도나 신용도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만들고 하는데 페이퍼 커뮤니를 할 수는 없지. 따라서 여러분 다시 와서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1차 저당 시장은 어느 게 1차 저당 시장이냐? 요게 1차 저당 시장입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1차 저당 시장.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어느 거냐? 요걸 2차 저당 시장이라 그럽니다. 그럼 얘는 1차에도 들어가고 2차에도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1차 저당 시장이 있고 2차 저당 시장이 있다.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그런데 2차 저당 시장이 없다면 저당 대부는 100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100명에게까지만. 근데 2차 저당 시장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자금 대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자, 이렇게 감만 잡으세요. 기초과정에서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의문에 꼬리를 물고 막 생기면서 앞으로 기본과 심화해서 할 것까지 다 막 땡겨서 고민을 하시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저당시장의 구조만 이해하세요. 감 잡으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초점이 MBS로 가야 돼요. 요 MBS가 아까 끝이 뭐라고 불렀어요? S가? 증권. 끝이 S로 끝나는 건 뭐라고요? 증권. 끝이 B로 끝나는 건 채권. 이렇게 할 건데 자,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잘 한번 봐보세요. 지금부터 기초 용어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부동산 증권 우리 교재 어디로 가시느냐면 113페이지 오른쪽 주택저당 증권 1 부동산 증권 있죠.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증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증권인데 부동산 증권 이렇게 주로 부동산 관련 증권. 근데 여러분 증권을 요 용어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유가증권의 줄임말. 우리가 영어로 뭐 시큐리티즈라고 하기 때문에 s를 갖다 끝이 붙여서 증권 그러는데 이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증권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뭐고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 밥이에요?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스톡 주식,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과 또 하나는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주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 그래요. 그래서 또 기억에 남는다고 저량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저량이라는 스톡도 있지만 스톡하면 우리가 말하는 주식,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우리 증권회사에 어때요? 내가 주식을 직접 내가 사기가 어려우니까 증권회사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간접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회사 사이트를 통해 내가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 아시죠? 그 주식. 그 다음에 얘는 채권은 본드. 네.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본드 아니에요. 그래서 본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주식과 채권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봐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금융이 돈 끌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돈 끌어오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돈의 경우는 크게 내 거 파는 방법이 있어요. 돈 마련하는 방법이.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돈을 마련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내 거 파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파는 거. 그러면 이게 돈이 되죠. 귀금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팔아. 그래서 돈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빌리는 방법이 있고. 자, 먼저 내 거 파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어느 회사가 있어요. 어느 회사가. 그런데 이 A라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전체 자본금이 1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 1억은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렇게요. 투자자를 모집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투자자를 모집했고 그 투자자는 알고 보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지분을 가진 투자자이기 때문에 실은 지분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주식회사래. 그러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주인이라 해서 주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들어가게요? 1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체 1억 원이 들어가고 이게 주식의 액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리고 이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1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한테는 그러한 증서를 나눠줘야죠. 투자자들한테. 그래요. 주식이에요. 그게. 그 주식을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은 뭐라고 부르냐면 증권 중에서 내 거를 의미하는 지분증권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증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은 어디에 해당된다? 지분증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죠. 이렇게 조달한 이 돈, 내 거 판 거죠. 얘 권리 판 거잖아. 이렇게 자금, 내 거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분금융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금융. 지분금융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이제. 그리고 이 지분금융 업계에 발행하는 증권, 지분증권.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예를 들으시오. 주식. 제 말대로 아시겠어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지분금융인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지분증권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공부가 되면 주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격가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산 사람, 이 투자자, 주주잖아요. 그런데 주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우선주라는 게 있고 보통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결권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회사 의결권을 가지는 주는 우선주계, 보통주계? 보통주예요. 어느 게 가격이 더 싸게요? 우선주가 더 싸. 우선주가 더 비쌀 것 같죠? 우선주가 더 저렴합니다. 걔는 의결권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배당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우선주를 살라 하죠. 자, 우선주를 산 이러한 주주들은 의결권을 가진다고. 그럼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배당소득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갖고 있는 이 돈 전체가 얘가 사업을 되게 잘했어.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배당소득이 많아지죠. 배당소득이 많아지면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전체가 1억 주고 산 게 1억 5천이 됐다. 그럼 주주들의 이제 경우는 배당소득도 받고 주식 매매 차익도 얻게 되지. 이해 가셨죠? 아, 근데 얘가 사업을 못했네. 사업을 너무 못해서 5천으로 줄어버렸어. 그 배당소득도 없고 자기가 1억 주고 샀지만 5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위험이 되게 높고 수익도 되게 높아. 위험도 되게 높고 수익도 되게 높다. 요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만약에 이 회사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냈대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대박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설비 투자해야겠죠. 확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 라인 구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또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려면 기존의 주주들의 지분 부분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의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죠. 내 지분이 줄어든다니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려면 이해 가십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거 피하고 그렇다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면 또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그러면 또 하나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자, 그럼 빌리는 방법이 뭘까? 채권입니다. 우선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A라는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돈 좀 빌려줘. 우리 회사 기업 공개, 여러분 기업 공개란 말 들어보셨죠? 기업 공개한 거 봤지? 우리 회사 자본금 이렇고 영업실적 이렇고 그렇거든. 이거 보고 좀 믿고 돈 좀 빌려줘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알았어.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는 건데 형식은 빌려주는 형식이 아니고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이 사람은 난 돈 빌려준다 이 생각하지 않고 뭘 산 거다? 난 채권에 투자한 거야. 그러면 그 돈이 얘한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얘는 그듯 좋든 싫든 간에 어쨌거나 돈을 빌려주니까 일종의 저당 투자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주식은 어디서 사게요? 주식 사는 중개기관이 있는 게 좋겠죠. 증권회사 가서 사요. 채권 어디서 사게요? 증권회사 가서 사요. 그 증권회사가 뭐예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거래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해요. 그럼 여러분 증권회사 가서 채권 살 수 있어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가 이제 전체 얘는 자본금 1억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조달하는 거죠. 이렇게 현금을 조달하는 거죠. 현금을 조달합니다. 뭐를 어떻게 해서요? 예, 채권을 발행해서요. 채권을 발행해서. 그런데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하는데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1억인 거 알고 1억 빌려줄까? 아니죠. 그보다 적게 빌려주겠지. 6천 빌려줬다고 가정할게요. 나중에 받을 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하고 차이가 먼저 하나 짚어드리면 얘는 1억 원이 이래요. 얘가 1억이면 1억만큼의 현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게 1억이면 그보다 더 적은 돈이 오는 거예요. 4천의 여유를 두는 거죠. 이건 마치 은행이 갑돌이에게 돈 빌려줄 때 1억 빌려주면 그 집의 담보를 120% 이렇게 설정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담보를 그 금액보다 초과해서 설정하니까 초과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채권자 붙는 것만 뭐가 있다? 초과담보가 있어. 이렇게 이런 거는 초과담보가 없어. 집은 이런 형태는 초과담보라는 개념이 없어. 어차피 손해를 지가 다 당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고 방금과 같이 초과담보라는 것은 갑돌이가 은행에 가서 1억 빌리는데 거기에 120% 1억 2천이라고 설정하는 것 2천만큼 초과로 담보를 설정했죠. 그게 다 초과담보예요. 초과담보의 의미 감 잡으셨어요? 자,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위험한 걸 대비해서 그래요. 자, 채권이 뭐냐는 거지. 여러분 채권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 내가 언제 돈 갚을게 라고 친구한테 친구야 나한테 10,000원만 빌려줘. 또는 100만 원만 빌려줘. 혹은 1,000만 원만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 하고 써줬네. 그게 뭐예요? 아니. 채권 아니야. 다시 한번 친구야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리고 내가 언제 갚을게. 자, 거기다 써줬어. 얼마 내가 빌렸고 이자 얼마 주고 언제까지 갚을게 써줬어. 그 뭐예요? 차용증서잖아. 차용증서를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개인이 발행한 차용증서는 채권이다 아니다? 채권 아니야. 개인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개인에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봐요?
그럼 막 발행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배째 그러면 진짜 째?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채권은 누가 발행할 수 있냐면 일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같은 국가가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국채라 그래. 그 다음에 공사 같은 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채라 그래. 합쳐 국공채. 그 다음에 기업이 발행할 수 있어요.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데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어디 가서 금융감독원에 가서 신고해야 돼. 그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으면 발행 못해. 국가는 국채를 발행할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 이해 가셨어요? 은행의 경우는 은행채라는 걸 발행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싸잡아서 뭐라고 한다? 채권 발행 절차 까다로워요. 따라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한대. 근데 이 채권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부채증권에 해당돼. 뭐라고요? 부채증권에 해당돼요. 자, 저는 뭐 하고 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에 관한 설명들이 기초 강좌에 잘 들어둬야 돼요. 심화에는 배경 지식에 관한 설명들을 안 해요. 제 말 때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부채증권 발행하고 이렇게 돈 땡겼어. 6천. 그러니까 채권은 어느 증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부채증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채권도 증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채권에는 이렇게 뭐가 기재되어 있다? 일단 거기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그리고 발행처 A회사 그 다음에 얼마 빌렸는지 금액이 딱 기재되어 있어요. 채권에 액면 금액이 써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금리도 표시되어 있어. 금리 몇 퍼센트 준다 이렇게. 그런 걸 표면금리라 그래. 뭐라 그래요? 표면금리. 액면금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표면금리예요. 원래 공식적인 명칭이 표면금리라고도 하고 발행금리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제 채권에는 얼마를 빌렸는지 금액이 있고 누가 발행하는지 발행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면금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자는 얼마 줄 거고 언제까지 갚는다. 다 돼 있는 거야. 그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갚냐에 따라 세 종류가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뭐 이표채도 있고 또는 복리채도 있고 할인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발행을 했대 얘한테. 그럼 발행을 해주면 이렇게 돈 빌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금융이냐면 부채금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부채금융. 그러면 크게 금융을 구분하면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이 있을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겠지. 이해 가셨어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으로 크게 구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을 하실 것은 요 채권을 산 사람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표면금리 있다 그랬죠? 만기 채워서 뭐 표면금리 있더라 금리 줘. 이해 가셨어요? 이자 소득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채권도 가격이 변동할까 변동하지 않을까? 변동해요. 채권 가격도. 그런데 주식 가격과가 달라. 주식은 이 기업이 영업을 잘했냐 못했냐 따라 크게 변동하는데 채권은 얘가 영업을 잘했냐 못하고 그거는 관계없고 갑작스럽게 왜 팔려면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내 사정이 안 좋아. 급전이 필요해서. 그럴 땐 싸게 팔고 그렇지 않게 되면 좀 서로 그걸 가지려고 할 때 귀에서 물건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정도에 의해서 변화 정도가 나타나. 그러면 얘는 하루에도 등락폭이 무진장 큰데 많아요. 얘는 몇 개월에 가야 아주 작게 변해. 그 말은 얘도 시세 차익이 있고 얘도 시세 차익이 있지만 얘는 시세 차익이 되게 많은데 그 시세 차익을 자본이득이라 한다는 거 아시죠? 자본이득이 얘는 큰데 자본이득이 얘는 작아. 그럼 얘는 주로 소득이 뭐다? 이자 소득이고 얘는 배당 소득보다는 시세 차익, 양도 차익, 자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 가셨죠? 와서 주로 얘는 뭘 받는다고요? 이자 소득, 정해져 있는 이자 소득. 그리고 만기 때 얘는 반드시 줘야 되니까 이것을 산 사람은 안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나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투자 유형을 살펴보니까 위험을 진짜 싫어하는 보수적 투자자야.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그런데 생각은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위험은 싫은데.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 게 은행에 그것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만 딱 넣어놨. 그것만 딱 했단 말이야. 부자 되긴 글렀지. 그러면 좀 보수적 투자자인데 나는 좀 안전한데 수익률이 높은 걸 생각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채권에서 예를 들어 국채나 공채, 국공채 같은 걸 사면 은행의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아. 그런데 되게 안전하거든. 은행이 국공채 이자도 무이업률이니까. 근데 나는 생각을 바꿔서 내가 볼 때 저 기업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 기업들을. 그러니까 분석해보니까 이 기업은 사람들이 좀 저평가된 것 같아. 그리고 기업 규모도 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그런 기업 거의 채권을 사면 은행의 이자보다 2-3배 이상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그 채권 자체가 휘지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해 가셨어요? 채권도 좋은 투자 대상 가운데 하나다.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 대신 수익은 주식보다 낮다.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다. 그래서 다양하게 투자 대상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돈 내 거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분금융. 지분금융업계 발행하는 증권, 지분증권. 그리고 빌리는 건 뭐다? 부채금융. 부채금융 위에 발행하는 증권, 부채증권. 아, 근데 원래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채권이거든? 채권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격 다 있겠죠. 그러면 이 성격과 이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탈리아어로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 형태 1층과 2층 사이 라운지를 의미하는 말이 메자닌이래요. 이탈리아어로 메자닌. 네, 메자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1층이냐? 아니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1층과 2층 사이. 그러니까 갖다 붙여요. 자, 무슨 금융? 메자닌 금융. 원래는 뭔데? 채권이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나중에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것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배경을 다 깔기 위해서 우리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초과정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자, 기초과정에서는 크게 자, 내 거 파는 거 무슨 금융? 지분금융. 그때 발행하는 증권 지분증권. 그리고 빌리는 거 부채금융. 발행하는 증권 부채증권.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제 거 요거 파트 부분을 다른 쪽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준비 안 하는데 와서 듣는 분도 있습니다. 요 부분 다시 와서요. 이거 발행했죠. 투자자한테. 투자자에 발행했잖아. 그럼 얘는 얘한테 줘야 되잖아. 그럼 빌중에 빌리는 거지. 그러면 MBS는 지분증권에 해당된다. 부채증권에 해당된다. 부채증권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택저당 증권인 MBS는 어디에 해당된다? 부채증권이다. 이해가셨어요? 한 번 더 말합니다. MBS는 뭐다? 부채증권이다. 아니 부채증권이면 끝나면 좋은데 얘가 부채증권인데 성격이 간혹 이런 성격을 지니는 부채증권도 있어. 이런 성격 지니는 것도 있고 짬뽕한 성격도 있고. 종류가 몇 종류예요? 3종류. 다시 말합니다. MBS는 뭔데? 부채증권인데. 그러면 여러분 왜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을 보더라도 갑이란 사람이 여당이야. 그런데 여당인데 여당을 막 비판해. 저 사람 야당인가? 10% 같은 사람 있어 없어? 있죠. 을이 야당이야. 야당인데 여당이 어떤 정책한 거 잘했다고 칭찬하고 같은 동료들한테 욕먹는 그런 야당 의원 있어 없어? 있죠. 그렇듯이 소속은 어디인데 얘가 MBS의 소속은 부채증권인데 꼭 부채증권인데 지분증권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도 있고 부채증권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혼합한 성격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성격 갖고 있는 MBS를 지분형, 이런 성격을 채권형, 이런 성격을 혼합형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MBS는 원래 뭔데? 부채증권인데 어떤 성격이 있다가 지분형, 지분증권 아니에요. 지분형. 이 말은 지분증권 같은 성격. 그 다음에 채권형. 그 다음에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기초강좌에서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부동산 증권입니다만 우린 부동산과 관련된 거 앞으로 이제 지분증권, 부채증권 그런 얘기 더 보태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구조까지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택저당 증권까지 했고 우리 쉬었다가 부동산 투자회사 가볍게 다루면서 쭉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